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급 문법 배울 내용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또는 객관태라고 하는데요. 이 수동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수동태가 되게 힘듭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언어를 이렇게 배웠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수동태 이 부분을 오늘 좀 확실하게 익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오늘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막 확실하게 다 이해를 하고 했다고 해서 뭐 100% 다 사용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게 어려우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국말에는 이 수동태가 없죠. 한국말은 주로 다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태 자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좀 잘 공부를 해서 이 수동태 우리가 좀 오늘 잘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접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잘 훌륭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동태. 자, 이 수동태라는 건 말 그대로 수동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잖아요. 주어가 앞쪽에 온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좀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 왜냐하면 주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게 앞에 나오니까 이 문장이 이제 능동의 문장이 되죠. 그래서 수동태는 보통 어떤 문장이 수동태냐? 목적어가 앞으로 오면 이게 수동태가 되죠. 목적어.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뒤에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주로 주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은 대부분 다 능동적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 문법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주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면 수동태가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적어를 문장 앞쪽에 오면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맨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뒤에 배열을 해야 되죠. 뒤에 주어와 동사는 어떻게 배열할 것입니까? 이게 1, 2인칭과 3인칭에 다릅니다.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주어가 1, 2인칭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순으로 문장이 되어 있는데 주어가 1, 2인칭입니다. 1, 2인칭을 얘기는 사야나, 악구나, 2인칭 안다 또는 뭐죠? 뭐 까무 또는 이제 호칭이나 마스나 뭐 은박 또는 존칭 뭐 빡이나 부 이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1인칭 주어가 이런 것들이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런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때는 수동태는 말 그대로 목적어가 앞으로 온다고 그랬죠. 목적어를 맨 앞에 가지고 오고 1, 2인칭의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주어, 동사순인데 이 동사는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어근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락곡간이라는 이런 동사가 있죠. 행동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동사 원형은 락구죠. 락구입니다. 락구. 이게 온다는 얘기죠. 동사 원형이. 예문을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1, 2인칭은 간단하죠. 목적어 앞을 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 사야, 문받자, 북구,
이뚜.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읽는다 그 책을.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맨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태 문장이죠. 수동태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목적어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그래서 북구, 이뚜,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죠. 사야.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래서 원형의 받자. 그 책을 내가 읽는다 이런 뜻이죠. 즉,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혀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사회 문받자 북구 이뚜라고 하면 되지 왜 북구 이뚜 사회 받자라고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말에는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앞으로 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시간이나 장소를 맨 앞으로 떼어내는 건 우리가 그때 배운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목적어를 앞으로 빼게 되면 뒤에 배열을 잘해야 되죠.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그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고 뒤에 배열은 1, 2인칭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수준으로 온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뺐다는 얘기는 목적어를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더. 예를 들어서 까미, 문북가, 삔뚜, 이뚜. 까미 주어입니다. 우리는 문북가가 열다죠. 열다. 뭘 열죠? 그 문을. 삔뚜 그 문을 연다.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 먼저 삔뚜 이뚜 그 다음에 까미 북가. 까미 아까 전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우리 나를 포함하는 1인칭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1인칭 수동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문은 우리에 의해 열려진다는 거죠. 여기서도 문북가가 아니고 북가인 이유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구, 문블리, 스파뚜, 메라. 스파뚜는 신발이죠. 나는 문블리 산다. 뭘요? 신발. 어떤 신발? 빨간색 신발.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요. 아구가 1인칭이기 때문에 스파뚜, 메라, 아구, 블리. 자, 그런데 이게 아구일 경우에는 이걸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꾸벌리라고 해요. 꾸벌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파뚜 메라 꾸벌리라면 그러니까 빨간색 구두를 내가 산다. 만약에 1인칭 대신에 1인칭 아구 대신에 2인칭 까우가 왔다. 또는 은까우가 왔다. 은까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하죠? 스파뚜 메라 은까우 분리가 되죠. 이걸 또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까우 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끔 문장을 보면 앞에 까우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게 2인칭의 수동태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은까우는 무슨 뜻이냐? 이게 보통 이제 까무와 비슷한 얘기인데 너란 뜻이냐 너. 좀 당신이라는 뜻이 있고 또 사전 찾아보면 이게 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제 같은 경우에는 솔라스를 하죠. 그죠? 또 이제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와, 이제 기도를 각각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당신이 베풀어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리고 할 때 그때 당신이 은가를 씁니다. 그래서 은가어는 보통 당신을 지칭할 때 은가를 쓰거나 또는 우리가 까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너라는 표현으로도 은가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인칭 수동태일 경우에 은가오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렇게 까우를 쓰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동사 결합을 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랑 악구에서 꾸가 와서 동사랑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꾸나 까우가 나오면 동사랑 결합된 형태면 이게 수동태구나. 1, 2인칭의 수동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문장 하나 더 보시죠. 까미 쓰다 우마까이 까마르 이니 그말이 보이시죠? 우리는 수다 뭐마까이가 사용하다죠. 사용하다 동사입니다. 뭘요? 이 방을 어제 시제가 나왔네요. 시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시간 여기 이제 시제가 나오고 이건 이제 시간에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시간에 나타내는 단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건 변함이 없죠. 목적어가 제일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르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1, 2인칭의 경우에는 목적어, 주어, 동사였죠. 그럼 시제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시제는 목적어, 주어 사이에 시제가 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오느냐면은 조동사자 또 여기 오죠. 맨 끝에 뭐가 오냐면은 시간이나 장소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적어, 주어, 동사순이지만 시제나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시간과 장소와 상태는 맨 뒤로 빼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초과정 국어를 참조하시면 시제 순서가 나오는데 보통 시간과 장소와 상태는 문장 맨 뒤에 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동태일 경우에도 시간이나 장소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맨 끝에 오고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시제나 조동사는 주어보다 먼저 온다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능동태는 주어가 맨 앞이 오죠. 근데 수동태는 주어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더 수동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동사는 주어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오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게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즉 시제나 조동사와 같은 것들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주어가 조금 더 밀리죠. 그럴수록 조금 더 확실히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먼저 왔죠. 까마리이니.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시제나 조동사가 와야 되죠. 시제를 나타낸 수다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다, 그 다음에 주어인 까미, 시제 수다 왔고 그 다음에 주어인 까미, 동사에 해당하는 뭐마까이의 원형이 뭐죠? 빠까이. 그리고 뭐가 와죠? 시간 나타내는 끄마리. 그래서 까마리니 이 방은 수다 까미 빠까이 끄마리. 어제 우리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방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인칭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인칭 수동태 문장 한 2가지 정도만 같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앉아 문받자 붙고 있도 나오죠.
이거 어떻게 고쳐지죠? 목적어가 앞으로 와야 되죠. 수동태니까. 북구인이 이뚜 주어 안다 동사 원형 받자. 만약에 안다 대신에 은가어가 왔다. 그럼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너는 그 책을 읽는다 이게 되죠. 그러면 북구 이뚜 은가오니까 까우가 오죠. 그죠? 까우 받자. 그 책은 너에 의해 읽혀진다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가 강조된 거죠. 앞으로 와서. 그래서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가우 원부가 전델라 H가 없죠? 네. H가 있나? 좀 헷갈리네요. 자, 은가 원부가 전델라에 끼려면 너는 연다 그 창문을. 그쵸? 또 어떻게 되죠? 그 창문이 먼저 가야 되죠. 전델라 이뚜 까우 부가. 그 창문은 너에 의해 열려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 2인칭 주어가 1, 2인칭인 경우에 수동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일 경우에는 주어가 앞에 왔기 때문에 이게 능동태 문장이 되지만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이제 주어가 뒤로 밀리니까 이게 주어가 수동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동태라고 그러고 1, 2인칭인 경우에는 목적어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이거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나 시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디 오죠?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이 자리에 조동사나 시제가 들어간다는 거. 시간이나 장소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문장 맨 뒤로 붙여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인 경우를 한번 보시죠. 1, 2인칭의 경우와 달리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조금 변화가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장인데 3인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 예를 들면 디아나, 이아나, 무레까나, 그죠? 3인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앞으로 오죠. 목적어는 무조건 앞으로 와야 됩니다. 수동태니까.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동사 원형. 그리고 올레가 붙어요. 올레. 그리고 주어가 여기서 이제 올레를 이렇게 가로친 이유는 이게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로친 거는 요거 두 개를 결합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가로를 친 거예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그다음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올레, 주어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디아 문받자 북구 이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사야나 안다 했을 때 이제 디아 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목적어가 앞으로 오겠죠. 북구 이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디 다음에 동사 원형 받자가 디받자. 그 다음에 올레가 붙어야 되죠. 올레, 디아. 그 책은 읽혀졌어요. 올레가 무엇에 의해라는 뜻이죠. 그에 의해서 읽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D와
올레가 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올레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붙고 있도 디바자 디아라고 하셔도 됩니다. 문장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정사가 나왔네요. 부정사. 자, 주어 나왔고, 부정사 나왔고, 동사 나왔고, 네, 목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띠당 원어를 쓰지 않습니다. 편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 편지라고 할까요? 그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목적은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라디뚜. 자, 그 다음에 띠닥이 어디 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시제나 이런 거 나타내는 게 주어 앞에 왔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목적어와 티 동사 원형 사이에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띠닥.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동사 와야 되죠. 디 모놀리스의 동사 원형은 뭐죠? 이게 n이기 때문에 t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뚫리스입니다. 뚫리스. 수라디뚜 띠다 디뚫리스 올레. 이건 생각 가능하죠? 구루. 그 편지는 선생님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그 뜻이죠.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문법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잘 끼워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야 비사 문이림 바랑 이뚜 끝바나 사야. 아버지는 조동사 비사 할 수 있습니다. 멍이림 보내다 보낼 수 있습니다. 뭐를요? 바랑이 물건이죠. 그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바다 사람에게 쓰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자, 이제 이 문장은 조금 좀 복잡하게 보이시죠? 왜냐하면은 주어 있고 조동사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고 전치사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또 주어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는 아야지만 여기서 이제 또 나에게 이렇게 사야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먼저 적어갖고 보죠. 바람 이뚜 목적어를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목적어와 이 비동사 원형 사이에 부정사 왔죠? 조동사나 시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합니다. 그래서 바랑이뚜 비사 그 다음에 뒷동사 원형해야 되죠? 멍이림의 동사 원형은 뭐죠? NG니까 아마 K가 생각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비사 뒷기림이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그 다음에 올레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주어인 아야가 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맨 끝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 물건은 비사 뒷길은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어, 동사원형, 올레, 주어, 이수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맨 끝으로 붙이는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거는 또는 이제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맨 뒤로 붙이면 되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부정사나 조동사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이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인칭 수동태까지 배웠는데 정리를 좀 해보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이제 기본 어순인데, 이게 이제 (3인칭) 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D 동사 원형 플러스 올해 주어가 왔습니다. 부정사, 조동사, 시제가 이제 이 사이에 맞죠. 1, 2인칭 경우에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주어,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오죠? 마찬가지로 부정사나 조동사나 시제가 있으면 따라서 옵니다. 맨 끝에 뭐가 오죠? 맨 끝에는 장소나 시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나 시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머릿속에다가 주입을 시켜 두셔야지만 수동태의 완벽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 수동태 문장 문법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걸 만들어 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동태 문장을 쓰는 거랑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때 나면 써봐야 되겠다라고 쓰는 거랑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수동태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주로 능동태 문장을 많이 구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수동태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문법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뭐 독해를 하시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문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좀 그 사람들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좀 따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걸 잘 듣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태로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한번 듣고 나면 곧바로 우리가 빨리 그걸 소화해서 우리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수동태를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걸 잘 아시고 앞으로 글을 보시거나 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수동태로 쓴 거구나, 이렇게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수동태를 문장 풀이하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프린트볼에 보면 네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풀 시간에 한번 일단 문장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떻게 좀 잘 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끌루아르가 사야 이러니까 우리 가족은 문등아르가 듣다. 뭘 듣죠? 무시기도 그 음악을 듣는다. 우리 가족은 그 음악을 듣습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끌루아르가 사야는 인칭이 어떻게 되나요? 1인칭이다. 또는 2인칭, 3인칭이다. 몇 인칭의 문장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야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1인칭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동태로 1인칭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수동태는 먼저 목적은 무시기뚜, 그 다음에 주어 걸로하르가 사야, 동사 원형 등하. 맞습니까? 틀렸죠? 걸로하르가 사야는 3인칭입니다. 우리 가족이죠. 내가 아닌 나의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3인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무시기뚜 목적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무시기뚜 디등하르 올레 걸로하르가 사야. 네, 여러분이 적으신 것과 같나요? 네, 같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은 우리 가족에 의해서 들려진다.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몇 인칭이죠? 이게 이제 3인칭이었죠, 3인칭. 두 번째 문장은 뭐 어김없이 1인칭입니다. 1인칭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목적어만 앞으로 빠지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시제가 들어왔네요. 시제는 어디에 붙죠? 목적어 다음에 주어 사이에 붙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먼저 빠까이안이라 목적어가 먼저 오죠. 빠까이안, 그 다음에 수다, 사야, 주지 이렇게 됩니다. 빠까이안, 수다, 사야, 주지. 목적어고 주어 동사인데 시제가 왔기 때문에 시제가 앞에 붙었습니다.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몇 인칭입니까? 예, 2인칭이죠. 1, 2인칭은 문법이 같습니다. 그죠? 목적어 먼저 앞으로 뺄까요? 그 돈. 근데 여기서도 뭐가 왔냐면 조동사가 왔네요. 조동사. 시제 자리와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목적어와 주어 사이에 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조건 목적어를 앞으로 먼저 빼야죠. 목적어를. 우왕이뚜, 그 돈은, 이 멍이뚱이 무슨 뜻이죠? 이게 세다입니다. 세다. 돈을 세간할 때 멍이뚱이 있습니다. 그죠? 또는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하죠? 당신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럼 주어 동사인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를 먼저 적어주죠. 하루스, 안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히뚱만 됐습니다. 시간을 나타낸 편이네요. 어디에다가? 네, 끝에. 그 돈은 당신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전에 써보려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돈은 당신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수동태가 왜 한국어로 번역하면 좀 어색한지 아시겠죠? 한국말에 수동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말이 꼬이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좀 능숙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혀도 좀 짧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한국어로 고치면 이게 한국어에는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치면 말이 꼬이는 겁니다. 한국어하고 안 맞아요. 약간 안타깝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죠. 몇 인칭이죠? 1인칭이네요. 그죠? 1인칭, 2인칭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동사가 뭔 봐야 하는 거죠? 동사.
원바야르는 지불하다입니다. 지불하다. 내다. 이런 뜻이죠. 뭘 지불하냐? 돈을 지불하네요. 원바 우앙스콜라. 우앙스콜라가 학비네요. 학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목적어가 되네요. 뭘 지불하냐? 목적어. 학비를 지불하네요. 언제? 매달. 띠아플라.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목적어 앞으로 와야 됩니다. 우앙스콜라. 학비는 주어, 아쿠, 동사, 바야르, 그 다음에 나머지 띠아, 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학비는 매달 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푼 문제랑 어떻게 몇 개나 맞으세요? 네 개를 다 맞으시면 정말 수업 제대로 이해하신 거고, 그래도 막 한두 개 정도 틀리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복습하시다 보면 또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또 까먹지 않게 되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문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을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아까 문제에서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죠.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을 먼저 적어드릴 테니까 이게 능동태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라디뚜 사야뚜리 서수다띠바지 자카르타. 이거는 수동태 문장이에요. 자,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칭대명사, 주로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가 일단 뒤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의 의식을 얻을 수 있죠. 또 하나의 키가 있는데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요,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또는 이제 문장을 이렇게 외국인들은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원 인도네시아 문법에서는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동사 원형을 쓸까요? 첫 번째, 수동태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수동태가 되면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문장에 있으면 이게 줄임말이거나 뭐 약식 표현이 아니고 정식 문장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딱 보이면 혹시 수동태인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주어가 뒷자리에 왔다는 거, 두 번째는 동사가 원형이라는 거. 그래서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첫 번째가 수동태의 경우, 두 번째는 본래 동사.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막간 같은 거 있죠. 막간은 원래 동사예요. 원래 동사. 그죠? 이 막간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무막간이 되면 뜻이 이제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본래 접두사 전미사 안 붙고 원래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원래 동사가 동사 원형이에요. 원래 동사. 띠두루 같은 거, 미눔 같은 거, 이런 거는 본래 동사가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야, 막간, 낫이라는 이 편이 있어요.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고치죠? 목조가 낫이 사야, 막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목적 앞으로 왔고 주어가 왔고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이 막간이지 않습니까? 막간 자체가 본래 동사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사 원형 자체가 본래 동사인 경우에는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줄일 거 없어요. 왜? 이게 어근이니까 사실은 가장 최소단이니까 동사에. 세 번째는 이렇게 뭐 동사 원형은 세 번째는 슬로건 같은 거, 슬로건 또는 뭐 제목 같은 거, 타이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긴 문장이지만 뭔가 줄인 문장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함, 뭐 이렇게 슬로건이나 뭐 타이틀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줄여서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동사 원형을 많이 씁니다. 네 번째는 명령문일 경우, 명령문. 쓰다가 모놀리스인데 그냥 뚫리스 이렇게 하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 우리가 14가를 배울 때에 14가 두 번째 프린트물에 보면 명령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문법 설명을 딱 보시면 명령문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양의 용법과 결합할 때는 동사 원형입니다. 근데 이 양은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뭐 형용사의 강조 또는 관계대명사, 양만의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용법을 그 14가 프린트물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용법 외에 양의 용법이 또 있습니다. 의문형일 때, 의문형일 때 양의 용법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양 뒤에 동사가 위치할 때. 그거는 여러 가지 문장을 나중에 예를 들어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들어두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수동태일 경우에 두 번째 그 동사 원형이 본래 동사일 경우에 그냥 더 이상 최소 단위가 없는 이 동사 자체가 어근이고 이 어근을 그대로 써야 될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이죠. 세 번째는 슬로건이나 제목이나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문일 경우에 다섯 번째는 양의 용법, 특히 의문형의 문장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수동태로 오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수동태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수동태 문장인데 능동태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야라는 1인칭이기 때문에 목적어, 주어, 동사 순이에요. 그럼 바꾸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만 다시 바꿔주면 되죠. 주어가 뭐죠? 사야. 동사가 뭡니까? 모놀리스인데 능동태로 올 때는 그냥 뚫리스 쓰면 안 되고 이 동사 원형이면 다시 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모놀리스. 목적어 수라디뚜.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붙습니다. 서수다 이가 뒤 잡아냈다. 나는 모놀리 쓴다. 뭘? 그 편지를 쓴다. 언제 쓰죠? 뭐만 후에 띠바가 도착하다죠. 자, 그렇다 도착한 후에 나는 그 편지를 쓴다. 이거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죠. 시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먼저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뭐 먼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서수자 띠바드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에 나는 쓴다 뭐를 그 편지를. 이 서수도와 관련된 용법은 동영상 강의 15가 15가나 16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 보면 서수자 용법을 우리가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수자가 뭐만 후에 도착한 후에 자카르타에 나는 그 편지를 쓴다.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를 앞으로 와서 그 편지는 나에 의해 쓰여지지. 언제? 내가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죠. 까마르 이니
까미, 수다, 까미, 빠까이, 그마이. 자, 이 문장도 수동태 문장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어가 일단 뒤쪽에 나왔고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원래라면 뭐막가이가 나와야 되죠. 이거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로 어떻게 붙일까요? 능동태로. 자, 먼저 이게 목적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제고, 주어고, 동사. 이건 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맨 뒤로 가면 되죠. 그러면 먼저, 능동태는 주어가 먼저 와야 되죠. 까미.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앞에 시제가 와야 되죠. 까미, 수자, 무마까이. 동사 원형이니까 그 능동으로 올 때는 다시 원 동사를 써야 됩니다. 무마까이, 까마르니. 그 다음에 시간 그대로 내려와야죠. 우리는 사용했다. 이 방을 언제? 어제. 우리는 어제 이 방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거 해석해 볼까요? 그 사전은 해야 합니다. 당신에 의해서 사줘야 됩니다. 가게에서, 어떤 가게? 책방, 책가게에서, 서점에서. 군웅이 산이죠. 아궁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문장 안에 뜬금없이 대문자가 오면 이거 뭐죠? 문장 맨 앞에 대문자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문장 속에 대문자가 오면 이거는 고유명사를 가리키죠. 서점 이름이 군웅아궁이죠. 그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아궁산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전은 당신에 의해 사줘야 된다. 어디에서요? 군웅아궁 서점에서. 그런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참 웃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 상황이 맞을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자, 이거 이제 수동태니까 능동태는 어떻게 바꿀까요? 까우벌리네요. 이거는 은까우의 까우죠. 주어가 은까우입니다. 그래서 은까우, 하루스, 벌리, 먼벌리. 동사 원형에서 다시 동사로 돌아가야 되죠. 먼벌리, 목적어 까무스 있트. 그 다음에 장소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은까우, 하루스, 먼벌리, 까무스 있트. 뒤에 또 꼬고, 구룡, 아궁.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자, 문제풀이를 더 한번 뭐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제 숙제를 한번 남겨놔 볼까요? 동영상 강좌 그 게시판 뭐 활성화 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 문장을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를 숙제를 해서 동영상 강좌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검사를 해드릴게요. 수동태 문제 3개 나갑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잘 받아 적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하나 3가지 문장을 적어 드릴 테니까 수동태 문장 3가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동태 문장 2가지를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시고
능동태 문장 하나를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 수동태로 바꾸십시오. 첫 번째 문장. 자, 1, 2, 3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문장은 수동태고 한 문장은 셋 다 제가 수동태를 적었네요. 그죠? 셋 다 수동태입니다. 네. 적다 보니까 수동태를 적었네요. 그러면 뭐 숙제는 이 세 문장,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게시판 강좌, 동영상 강좌 게시판에 여러분 아이디는 이제 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아이디는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도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다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뭐 거의 다 맞겠지만 왜냐하면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혹시라도 틀리면 제가 이렇게 바로 잡아드리면 그런 시술을 통해서 또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한번 시술하신 분들은 또 잘 알잖거든요. 시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판에 좀 두들겨서 꼭 강좌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 문장 살펴봤습니다. 1, 2, 3인칭. 1, 2인칭은 문법이 같았습니다. 그죠? 3인칭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배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머릿속에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바꾸실 때도 이제 옆에다가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하나하나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어에 없는 이 수동태 문법을 잘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랭키였습니다.